지금 MIT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이 2주 연속으로 같은 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 안보망의 중심축이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국의 100배, 인구는 6배나 많은 강대국들을 제치고 말이에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0.1mm 정밀 기술력, 100만 명이 모여도 폭력 제로인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1000년 전 청자와 K-팝이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융합의 문명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과연 작은 반도국가 한국이 정말 세계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모로즈입니다. MIT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데이터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전 9시 37분, 저는 세계 안보 예측 시스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로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차가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구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북위 37도, 동경 127도. 한반도 정중앙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한 세계 안보망의 중심 좌표였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같은 지점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축이 매일 같은 곳을 가리킬 리 없었거든요. 보통은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사이를 이동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알고리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경제지표, 군사력, 외교 네트워크, 기술혁신 지수까지 모든 변수를 재검토했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었어요. 면적으로는 독일보다 작고 인구는 프랑스 수준인 나라가 말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좌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유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전 세계 공급망의 30%를 좌우하고 있었어요. 조선업 점유율은 40%, K-컬처의 소프트 파워 지수는 급상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관련 국제뉴스, 외교 문서, 경제 보고서까지 모든 자료를 크로스 체크했죠. 클릭할 때마다 손끝에서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모니터에 반사되면서 제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개입된 국제 사안들은 모두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중재 성공률이 90%를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체계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란 제게 한국은 늘 분단국가라는 이미지였어요. 냉전의 잔재, 지정학적 갈등의 상징 말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해결의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하늘이 흐렸습니다. 찬 바람이 유리창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은 여전히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마치 세계가 그 작은 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어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흘 후 오후 3시 정각,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WEF 본부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계전략 포럼 위원회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어올리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귓가에 닿으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모로즈 박사, 긴급 소집입니다. 1시간 내로 본부 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 좌표 관련 보고서를 며칠 전에 제출했었습니다. 분명 그것 때문이었죠. 저는 재킷을 걸치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위원회 본부는 보스턴 다운타운 고층 빌딩 4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복도를 걷는 제 구두 소리만 덩그러니 메아리 쳤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5명의 위원이 긴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스미스는 60대 초반의 회색 머리 남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모로즈 박사.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표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미스 위원장이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중심축 이론과 세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연속 14일 동안 한국을 세계 안보망의 중심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기존 지정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왼쪽에 앉은 존슨 위원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모로즈 박사,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죠. 어떻게 그런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제지표, 기술혁신, 문화 영향력, 외교적 중재 능력까지 모든 수치가 한국의 부상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스미스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우리는 이것이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갑자기 세계 중심이 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원회는 제 보고서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부상이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증하세요. 2주 일정으로 모든 지역을 둘러보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인 제게 현장 조사를 맡긴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은 외교관이나 정보 요원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임무를 주시는 건가요? 존슨 위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이론을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데이터 오류일 뿐이야. 직접 확인해주면 되지. 저는 위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민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정말 한국이 세계의 중심축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무를 수락하겠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의 덫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할 기회였거든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준하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계전략 포럼에서 연결해준 현지 연구자라고 했어요. 모로즈 박사님이시죠? 이준하입니다. 산업 디자인과 문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을 느꼈어요. 이론만 하는 학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준하는 저를 DMZ로 데려갔습니다. 오전 9시에 그의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자 엔진 진동이 그대로 전해졌죠. 이준하의 설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선을 보게 될 거예요. 이준하가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이 어떻게 무겁다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의미가 와닿았어요. 철책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이 3m의 철조망이 동에서 서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철조망 사이사이에는 가시가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망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쨍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이었어요. 저는 철책선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70년간 한 민족을 갈라놓은 경계선이었어요. 선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남쪽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산, 같은 나무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이 선은 240km를 가로지릅니다. 이준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500만 명의 가족을 갈라놓은 선이기도 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랄 때도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상처였어요.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저는 곳곳에서 추모비를 발견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헤어진 가족들, 통일을 기원하는 메시지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돌에 새겨진 글씨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곧 만나요.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걸었어요. 각각의 메시지 뒤에는 누군가의 절망과 희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망원경이 설치된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북쪽을 바라봤어요. 렌즈 너머로 개성공단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텅 빈 건물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죠. 한때는 남북이 함께 일했던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철책선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가요? 이 선 때문에 우리가 적이 되었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은 분단국가였어요.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증오가 아니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준하에게 물었어요. 분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알았나요? 이준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선은 나라를 가른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른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철책선이 멀어져 갔지만 그 무게는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DMZ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이준하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선이 햇빛이 눈부시게 반사되었어요. 입구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리는 관람객들의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DMZ의 무거움을 안고 있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박물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준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멈춘 곳은 고려청자 전시실이었습니다. 유리관 안에 놓인 청자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내고 있었어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이 청자를 보세요. 이준하가 한 점을 가리켰어요.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흰 흙과 검은 흙을 청자에 넣어서 무늬를 만드는 거죠.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청록색 바탕에 하얀 구름과 검은 학이 춤추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색들이 하나의 그릇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각각은 다른 재료인데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이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국 문화의 핵심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옥마을을 향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독특한 풍경을 목격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매력적이에요. 이준하가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식이에요. 강제로 섞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거죠. 한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전통 한옥 구조 안에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기와 지붕이 보였고 실내에서는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준하가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전통차와 현대식 커피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오후에는 홍대 클럽 거리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활기로 넘쳤어요. K-팝 음악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융합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K-팝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준하가 한 그룹의 노래를 가리켰어요. 전자음악과 전통가야금 선율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랩과 서양식 보컬, 그리고 한국 전통 발성법까지 하나의 곡에 들어있었어요. 놀라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죠?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이준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거죠. 저녁이 되어 한강공원에 앉았습니다. 강 너머로 반짝이는 빌딩들과 전통적인 다리가 함께 보였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준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청자에서 본 것과 K-팝에서 들은 것이 똑같아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거 말이에요. 이준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DNA예요. 몽골이 와도 중국이 와도 일본이 와도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었어요. 섞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법을 아는 민족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이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화를 만드니까요. 그 순간 저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거제 도행 첫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는 4시간 20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산과 바다를 보며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준하가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 안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와 승객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어우러졌습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30개를 합친 크기의 드라이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높이 30m가 넘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길이 300m가 넘는 거대한 선박이 건조 중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입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25년간 이곳에서 일해왔다고 했어요. 저희는 오차 0.1mm를 목표로 합니다. 김 팀장이 용접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0.1mm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시죠. 김 팀장이 우리를 용접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파란 불꽃이 번쩍이며 두꺼운 철판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용접공들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박 기능장님이에요. 30년 경력의 최고 용접사죠. 김 팀장이 한 작업자를 소개했습니다. 박 기능장은 방호 마스크를 벗고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생 철과 불 앞에서 살아온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손이 기억해요. 3만 번 반복하면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박 기능장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그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파란 불꽃이 다시 일어났고 완벽한 용접선이 그어져 나갔어요. 저는 데이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였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완벽함은 기술이 아니라 혼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부산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 6번째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펼쳐져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거대한 컨테이너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정확하게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직원이 설명했어요. 초당 15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어요. 오류율은 0.001%예요. 저는 컨트롤룸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백 대의 무인 크레인이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종 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현장 곳곳에서 세심하게 작업을 살피고 있었어요. 자동화가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사람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해요. 하지만 예외 상황은 사람이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준하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완벽해져요. 해질녘 부산항 전망대에 올라 항구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며 밤낮 없이 돌아가는 항구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저 멀리 바다 너머로는 화물선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준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 청자와 비슷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말이에요. 이준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조선소의 정밀함도 항구의 효율성도 결국 같은 원리죠.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숫자의 결과가 아니라 신념의 결과야. 제가 중얼거리자 이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손이 멈췄어요.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박 기능장의 30년 경력을, 0.1mm의 정밀함을, 기계와 사람의 완벽한 조화를 어떤 숫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준하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수만 명의 인파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30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고함 소리나 충돌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대화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광장에 울려 퍼졌죠. 정말 집회인가요? 제가 이준하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본 집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많이 보였어요. 한국식 집회예요. 이준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질서는 지켜요. 광장 중앙으로 걸어가며 저는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고성을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양보하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휴지통 주변에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연단에서는 시민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도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죠. 박수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을 뿐이었어요. 우리 시민청에 가볼까요? 이준하가 제안했습니다. 시민청은 광화문광장 지하에 있었어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키즈카페에서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집회에 참가했다가 잠시 쉬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회 중인데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나요? 시민청 직원이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처음 보는 반응이시네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 집회는 축제 같아요. 가족끼리 나들이 나오듯 참가하거든요. 정말 축제 같았어요. 시민청 곳곳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죠. 오후 4시쯤 다시 광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파는 더 늘어나 50만 명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여유롭게 교통정리만 하고 있었어요. 저 영상 좀 보세요. 이준하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100만 명이 모인 집회 영상이었어요. 촛불을 든 시민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폭력 사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이준하가 말했습니다. 구급차 출동도 없었고 체포자도 없었어요. 오히려 집회 끝나고 나서 광장이 더 깨끗해졌다고 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1000명만 모여도 충돌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해가 지고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작은 불빛이 광장을 밝혔어요. 그 순간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성숙한 시민들의 축제였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숙의 형태야. 제가 중얼거리자 이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축인 거예요.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니까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인파가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어 이동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고 서로 배려하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일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이준하가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인이에요. 필요할 때는 시민이 되고 평상시에는 이웃이 되는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늘 본 것을 정리해봤어요. 데이터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이건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성숙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일이 끝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저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객관적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스미스 위원장이었어요. 모로즈 박사, 1시간 내로 본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안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재킷을 걸쳤습니다. 위원회 본부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의실에는 5명의 위원 외에도 낯선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모로즈 박사. 스미스 위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 중이던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슨 위원이 서류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결론짓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보고서는 삭제하고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삭제요?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들인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낯선 정장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은 주관적 편향이 심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주관적 편향이라니요. DMZ에서 느낀 분단의 아픔, 조선소에서 본 장인 정신, 광화문에서 목격한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건가요? 그럼 제가 2주일 동안 뭘 본 거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한국의 부상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그럼 MIT에서의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존슨 위원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이준하의 따뜻한 미소, 박기능장의 정성스런 용접,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까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수신자에는 국제 언론사들과 학술 저널 편집부를 추가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실 세계의 축이 이동한 이유. 전송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클릭. 진실을 막는 건 불가능해. 이미 세상이 봤으니까. 제가 중얼거리며 뒤로 기대었을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언론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 공개 후 일주일 만에 저는 제네바 국제 컨벤션 센터 강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50개국에서 온 2,0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시게 비치는 가운데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서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죠. 객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공개한 보고서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세계 전략 포럼에서는 저를 해임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 모로즈입니다. 제가 입을 열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난 3주 동안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매일 가리키는 세계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스크린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구지도 위에 빨간 점이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DMZ에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철책선과 그 앞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은 분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통합의 의지를 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소와 부산항 영상이었어요. 정밀한 용접 기술과 자동화된 항만 시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0.1mm 오차를 추구하는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광화문 집회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평화로운 집회의 모습이었어요. 100만 명이 모였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숙함의 구현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반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반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축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축이란 무엇입니까? 그 주변으로 모든 것이 회전하는 중심점이에요. 멈추지 않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이 바로 그 축입니다. 갈등을 조화로 바꾸고 분열을 통합으로 이끄는 축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중심이 된 게 아닙니다. 가치로 중심이 되었어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과 현대가 융합되며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앞으로 세계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겁니다. 작지만 강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중심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제 강연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각국 언론들이 심층 분석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리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축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